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 권력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만들고 질서를 잡아놓으면 그 자식들 중에 왜 이 질서에 순응해야 되지?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자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와 충돌을 하고 그 속에서 도전하는 자식이 승리를 거두고, 그럼 그 또 승리를 거둔 자식은 새로운 그 질서를 만들겠죠. 그리고 그 질서 속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을 때 그 새로운 세대들이 내가 왜 이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덤벼드는 친구가 꼭 있어요. 그 친구가 승리를 거두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끊임없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저는 처음 이걸 접했을 때 너무 놀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성공해. 이런 거였거든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주어진 질서 속에서 잘 맞춰 사는 것이 우등생, 모범생 이런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것을 이탈해 나가는 아이들을 문제화 취급을 하는 게 우리의 전통. 안녕하세요, 교수님. 두 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유서.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고 있는 서양 고전학자 김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문으로 된 동양 고전을 연구하고 있는 동양 고전학자 김어래입니다. 둘 다 인문화연구원 소속이고요. 우리 김어래 선생님은 인문화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시고 저는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서. 그렇다고 뭐 상하관계, 종족관계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두 분은 각각 서양 고전과 동양 고전의 대표 안내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분이 함께 한 권의 책에서 만나 삶이 주는 질문을 풀어주셨습니다. 먼저 시청자에게 고전이 왜 오래된 현재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전에는 이제 보편적 원리가 담겨 있다. 삶과 사회에 대한 보편적 원리가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현재이자 현재 대신에 미래라는 말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보편적 원리라는 게 뭐냐 궁금함이 유발될 수도 있을 터인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저 옛날이나 뭐 가까운 뭐 과거나 지금이나 아마 미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결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을 떠나서 살지 못하는 거고, 개인 차원의 삶이 있고 집체 차원의 삶이라는 게 있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게 저 옛날이나 가까운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터이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회의 관계, 사람과 삶의 관계, 사람과 역사, 사람과 자연, 이런 식의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을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결산을 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을 추출해낸 것들이라면 그건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 유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는 텍스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현재 혹은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왜 오래된 현재냐? 옛날에 쓰여졌는데도 지금 읽어도 새롭다. 또는 지금 읽어도 나의 문제에 의미가 있다라고 지침이나 질문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책 삶이 묻고 고전이 답했다를 통해서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수록 고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고전이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삶이 묻고 고전이 답했다. 그래서 현재 문제에 대해서 고전이 답을 준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저는 쓰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답을 주기보다는 계속 문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이 답했다라기보다는 요거는 상징적인 의미고, 고전은 계속 묻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데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답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묻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AI 시대 같은 데서 필요한 건
묻는 능력이라고 다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고전은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묻게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지금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첨언을 한다라면 고전에서 어떤 힘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전이라는 게 물론 이제 저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떠한 그러한 불안을 이겨내는 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세에 막 휘둘리지 않는 힘, 그러니까 이 팔랑거리는 귀를 잘 진정시키는 힘, 그러한 힘이라든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선함이라는 게 결국은 승리한다. 진리라는 게 결국은 승리를 하고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힘, 그러한 것들을 다른 텍스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고전을 통해서도 참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고전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책은 자존, 성장, 처세 같은 34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68가지 문답을 동서양 고전으로 교차해서 풀어내셨습니다. 마치 두 분이 대화하는 느낌도 받았는데요. 독자분들이 무엇을 염두하고 읽으면 좋을지, 두 분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와닿는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거를 꼽으실지 궁금합니다. 이 책을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시도를 했는데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라는 그 확신 같은 거는 갖고 있습니다. 분야만 다르지 고전학자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대화였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과 서양 고전의 같고 다름을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읽으신다라면 흥미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파헤쳐보겠다.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전의 힘, 고전이 왜 오래된 현재인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할 때 질문하는 힘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경험이 되냐면 뭔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고전을 읽다 보면은 이런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그걸 찾아냈던 것 같아요. 답을 찾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불안과 염려의 정체가 뭔지를 정형화시킬 수 있을까, 형식화시킬 수 있었던 것 때문에 고전이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초점을 두어서 읽어주셨으면 하는 게 문제 설정을 동서 고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제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고전은 문제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심층적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무슨 문제를 겪고 있지 하는 데에서 문제 설정을 할 수 있는 힘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되지 하는 그런 방법을 탐구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서 고전이 힘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실 때 동서의 오래된 현재로서의 고전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설정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그러니까 질문의 형식과 탐구의 방식을 좀 유념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짧은 글들을 계속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찾는다면 그냥 전 질문. 물론 이 책에서는 질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쓰진 않았지만 질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34개의 키워드들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가 어떤 삶에 의미가 있는지 하는 자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키워드를 하나 꼽는다라면 자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닫힌 자존감이 있고 열린 자존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열린 자존감은 좀 부족하지 않나. 닫힌 자존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 세계
그러니까 확고히 있다라는 거는 뭐 공통적일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개방적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세계관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죠. 그러한 것이 소통이나 배려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가 좀 더 공공선을 확충해 나가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에 있는 이제 열린 자존감 같은 경우는 열려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강해야지 자기 자신을 열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존감은 타인하고의 소통을 막는 자존감이 아니라 내 뜻대로만 하겠다라는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더불어 뭔가를 해갈 수 있는,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열린 자존감,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힘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자존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월애 교수님께서는 서문에서 그 고전이 하는 말을 오늘날 나의 현실로 바꿔 읽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친숙하게 고전을 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한자 혹은 한문이라는 벽은 무시를 하셔도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한 30년 가까이 이래저래 많은 그 계기들이 있어서 번역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전인 논어나 노자 같은 그런 경우나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쓴 불세출의 역사서인 사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요 시중에 뭐 10수종씩의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자나 한문을 알아야만 한문 고전을 접할 수 있다, 그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혹시 번역문만 보시고 성에 차지 않으시면 한 두세 종 정도, 뭐 논어다 그러면 논어 번역본 두세 종을 같이 보시면요, 그러면 원문을 어느 정도 본 효과를 충분히 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문이라는 벽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문 고전 번역본을 보면 한문 원문이 이렇게 잔뜩 나와 있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번역 문장을 쭉 읽어가셔도 뭐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번역들이 그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벽이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역시 평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전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지 접할 수 있는가. 결국은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고전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어려운 만큼 실생활에서 별 도움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고, 고전은 고전인데 지금 우리 삶하고 뭐 이게 뭔 연관이 있겠어? 한 걸음 두 걸음 이상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을 스스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전은 유용한 도구다.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해 먹을 수 있는 도구다. 마음가짐을 바꿔 가지는 것, 시작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원 교수님께서는 성장 키워드를 다룬 파트에서 그리스 신화에 그려진 신들의 역사를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갈등과 싸움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청춘에게 그리스 신화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 권력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만들고 질서를 잡아놓으면 그 자식들 중에 왜 이 질서에 순응해야 되지?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자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와 충돌을 하고 그 속에서 도전하는 자식이 승리를 거두고, 그럼 그 또 승리를 거둔 자식은 새로운 그 질서를 만들겠죠. 그리고 그 질서 속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을 때 그 새로운 세대들이 내가 왜 이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덤벼드는 친구가 꼭 있어요. 그 친구가 승리를 거두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끊임없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저는 처음 이걸 접했을 때 너무 놀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성공해. 이런 거였거든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주어진 질서 속에서 잘 맞춰 사는 것이 우등생, 모범생 이런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것을 이탈해 나가는 아이들을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관행이었는데 교육의 어떤 풍토였고 근데 이걸 딱 접하는 순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애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상상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 교육의 장점도 있지만 물론 선대 잘 쌓아놓은 전통을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잘 이어서 발전시키는 이런 세대와 세대 사이의 평화로운 어떤 계승과 전승의 역사 그리고 그런 교육 이것도 분명히 장점은 있을 텐데 서양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인들의 신화 속에 담겨 있는 이념 교육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에게 이게 부족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장점은 살려가되 서양대로의 힘을 발휘하면서 지금 세상에 많은 지구상의 많은 것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힘을 만약 거기에서 찾는다면 주어진 질서에 순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하고 투쟁하고 이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 청소년들이 갖는다면 우리의 전통과 서양의 장점을 가져서 이 세계화 시대에 아주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우리 김어래 선생님 같이 동양고전의 장점도 많이 우리가 익혀야 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대표로 하는 서양 문명의 그런 어떤 도전 정신, 비판 정신, 그리고 진취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겠다는 점에서 좀 강조를 했던 게 있습니다.